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 교과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 문학에 있는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시대별로 나눠서 유명한 작품은 무엇이 있었는지,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다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을 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줄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고전 시가의 문학사를 제가 위에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고전 산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전 소설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제가 나눠 볼 건데요. 자, 처음에 고대 문학이라고 제가 나눠 볼 거예요. 고대 문학이라고 나눠볼 거고요. 고대 문학은 언제부터 말을 하냐면 문학이 생긴 그 시점부터 통일신라까지를 우리 고대 문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를 거고 또 여기서 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고려시대 문학으로 가볼 겁니다. 고려시대 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고려시대의 문학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줄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선시대를 가볼 겁니다. 조선시대의 문학. 자, 근데 조선시대에서도 우리 전기와 후기를 전쟁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에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전기 그 부분이 글씨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본적인 것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특징인데요. 특징. 고대 문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대 문학의 특징은요. 얘는요. 원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을 하면 집단 가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집단 가무는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긴 거를 우리는 집단 가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의 고대 문학은요, 집단적 서사시예요. 자, 당연히 집단 가무를 즐겼기 때문에 집단적이었던 거는 맞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신라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던 개인적 서정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대 문학에서 고대 가요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경 설화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요는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공무도화가라고 하면 공무도화가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인 고대 문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핑크색으로 그 갈래를 써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요. 우리 고대 가요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고대 가요. 자, 고대 가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썼다고 제가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네, 집단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그래서 씁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그 다음에 정읍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으로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거는요, 우리 문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구지가는 무언 내용이냐면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죠. 이 머리는 임금, 그 대표를 내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공무도화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요 강을 건너려고 해요. 근데 강을 건너게 된다면 그 남편은 죽습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황조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유리왕이 쓴 시인데요. 자신의 그런 아내들이 있었어요. 와이프들이 있었는데요. 그 와이프들끼리 싸움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쓸쓸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들이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근데 나무에 앉아있는 어떤 새들을 보는데 이 새들은 너무 다정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리왕의 감정을 좀 드러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정읍사는요,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공무도화가랑 황조가를 배웠다면 고대가요의 다른 작품들까지 배우면 더 좋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향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향가로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색깔을 잘못해서 네,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죠? 자, 이제 우리 향가로 가볼 거예요. 향가를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가가 더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많이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거고 또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자, 누가 썼을까요? 자, 신라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화랑이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을 뽑아봤다면서요. 몸도 좋고. 그러니까 되게 핫했던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화랑이 썼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이 썼다고 해요. 평민들이 쓰진 않았어요. 자, 이때 시대는 언제였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시대였습니다. 네, 신라 시대에 주로 쓰였던 작품이에요. 근데 향가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형식상의 특징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향가를 어떻게 기록을 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향찰로 표기를 하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향찰이라는 거는 그 한문을 들어와가지고 한글 문학이 아니라 이렇게 한문이 들어왔다는 게 조금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쓰였다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예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봤어요? 점점 개인적 서정시로 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이다. 자신의 감정을 그려냈다. 그 다음에 낙구의 첫 머리가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아마 계속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그냥 두 작품으로 써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망매가. 제망매가가 뭐예요? 네, 자신의 누이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터 차례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시예요. 그래서
향가예요. 이거를 이런 슬픔을 아이고 슬퍼 어떻게 내 누이가 죽었어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불교적인 사상이 좀 있었어요. 신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작품인 찬기파랑가. 네, 찬기파랑가는요. 그 기파랑을 예찬하는 건데요. 이건 문학 작품에 실려 있어요. 저희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죠. 그러면 제가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갈 거냐면 이제 우리 고대 문학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항상 그 갈래를 구분할 때는 누가 했는지, 대표적인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대는 언제인지, 형식상의 특징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고전시가부터 흐름을 쭉 정리할게요. 고려시대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의 특징은요, 어땠어요? 네, 이때도 알다시피 향찰이 들어왔죠. 그리고 승려죠. 불교가 들어왔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점점 국문학이 쇠퇴하게 되고요. 문학이 점점 쇠퇴하고요. 그런 한문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아예 그 한문으로만 쓰인 한시도 등장해요. 이런 거를 봐도 이런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소박한 감정, 그렇게 민간들의 소박한 감정이 담긴 고려 가요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고려 말에는 신흥 사대부의 감정이 담긴 경기체가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갈래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고려 가요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제목으로만 이렇게 갈래 이름만 들어도 이게 막 양반들이 했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평민들이 주로 참여를 했었어요. 자, 누가? 평민이. 자, 이거의 특징은 뭔데? 라고 말을 한다면 향가 형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궁중악, 궁중의 노래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문보, 후렴구도 유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연체였어요. 얘가 한문으로 쓰이지 않았고요. 얘는 한문으로 쓰이지 않은 한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고려 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잘 아실 텐데 서경별곡, 가시리, 동동, 청산별곡, 정석화. 자, 가시리 있고, 가시리가 엄청 유명하고 다른 거 다 유명하지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시리 띄고 가시리 띄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읽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게 3부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는 주로 누가 썼을까요? 평민이 썼을까요? 평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평민이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양반들이 기록을 했어요. 양반. 누가? 양반이. 그 얘는 특징은 뭔데? 얘는 한문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 문학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적어져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인데? 라고 말한다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유의 깊게 봐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에 제가야 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치원이 추야우중이라는 작품을 썼었거든요. 네,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송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한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네, 경기체가가 남아있어요. 제가 아까 위에다가 써드렸을 텐데 경기체가는 주로 누가 참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경기체가는 누가? 신흥 사대부가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후렴구가 뭔가의 경기라고 끝나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림별곡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더 많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에는 경기체가는 한림별곡라고만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면 고려시대까지 마무리가 지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면 될 것 같죠? 조선시대는 제가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네, 특징. 자, 특징 뭐가 있어요? 특징으로는 가장 먼저 전기 때는요. 사대부 시조에서 점점 기녀 시조로 발달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기녀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황진이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홍랑, 그 다음에 개랑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조선 후기 특징도 그냥 같이 볼게요. 조선 후기 때는요. 점점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조선 전기의 고전시가 작품들은요. 주로 양반층들, 그치? 사대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썼을 것 같고 조선 후기에는 시민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평민들이 주로 참여했겠다라고 우리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갈래들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조선시대 전기 때는 시조가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누가 주로 썼을까요? 네, 주로 사대부가 썼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특징을 살펴볼 건데 이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3장, 6구, 45자 대회 이거 엄청 많이 내신 준비하면서 들었을 텐데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이다 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유교적 충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썼었냐면 그렇게 세조 관련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어린 그 아이를 지켜주려고 어린 왕을 지켜주려고 우리 사육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육신을 역사 시간 배웠을 텐데 그 사람들이 주로 썼었어요. 이 내용을. 자, 사육신 그 다음에 박팽년 그 다음에 이계 좀 역사랑 많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자연친화 그 다음에 안분지족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을. 그 다음에
학문, 수양, 의지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수양, 의지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왕의 도산 12국, 이이의 고산 구국화. 됐죠? 자, 교과서에는요, 시조가 뭐로 기재되어 있냐면 어부사시사랑 그다음에 시조 3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사가 있어요. 자, 가사는 누가 썼다고요? 네, 사대부가 썼어요. 칸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칸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죠? 사대부가 썼을 것 같고 특징 자, 글씨를 이 부분 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으로 누가 사대부가 그 다음에 특징은 3, 4조 음수율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가사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고전시가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자연 친화에 관련된 작품이 있어. 안분지종에 관련된 작품도 있어. 연분가사도 있어. 사랑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기행가사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쓴 가사도 있어. 자, 자연친화에 대한 가사는 예시가 뭐가 있는데 상춘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 그 다음 연분가사는 삼인곡이 있어. 정철이 썼어. 송미인곡까지. 자, 교과서에는요 3위인곡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송미인곡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독백체로 말을 하는 작품이 있고요. 송미인곡이나 어떤 작품 중에 하나는 대화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특징이 좀 달라요. 이 두 작품이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거로는 엄청 어려운 작품인 관동별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짱 어려워요.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죠? 이것도 역시 정철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칸 나누고 우리 조선시대 후기까지 하면 고전시가의 흐름이 마무리 지어지겠죠? 이제 나눠보고 됐죠? 자, 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사설시조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다시 두꺼운 펜으로 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누가 썼을까요? 평민이 썼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설시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시조에서 중장이 점점 길어져 있고요. 중장이 길어짐. 뚱뚱해졌어요. 그 시조의 3장, 6구, 45자 내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3장으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었죠. 자, 초장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시조가 있으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중장이 길어진 거예요. 가운데가 길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과가 생깁니다. 평민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대부의 횡포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양반층들이 그렇게 기세를 부리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어땠겠어? 엄청 수탈을 당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풍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풍자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설시조에는 풍자 정신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실제로 고전 산문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박지원이라는 분이 한문 소설을 썼는데요. 이때는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국문 소설도 쓰이게 되고 판소리계 소설도 쓰이게 되는데 그때 모두 다 양반을 비판하는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사설시조의 효과는 풍자였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고전 시간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고전 산문까지 볼 거고, 맞다. 교과서에 사설시조는 뭐가 기재가 돼 있냐면 어이 못 오던가라는 작품이 기재되어 있어요. 아무튼 고전 산문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고전 산문의 문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학, 고려시대의 문학, 조선 전기의 문학, 조선 후기의 문학 똑같은 흐름으로 전개되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대 문학에서의 고전 산문을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갈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갈래냐면 바로 설화예요. 자, 설화도요, 종류가 조금 많거든요. 그 종류를 세세히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주몽신화 들어봤죠? 당군신화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설,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설. 민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내리는,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이야기. 그쵸? 백선 민자를 써서요. 자, 이거를 또 우리가 분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크게 전승자의 태도, 그 다음에 결말, 그 다음에 배경, 증거물, 그 다음에 전승 범위까지 제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전승자의 태도. 자, 전승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줘서 사람들이 알게끔 해줬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승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내려줬던 사람의 태도는 신화에서는 신성성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몽신화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몽신화 자체가 어떤 이야기예요? 맞아, 갑자기 유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어? 햇빛을 받아서 가졌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박혁거세 신화를 보면 네, 이 아이가 태어났던 과정이 되게 신성적이고 신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성이 있습니다. 전설은요, 진실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민담은요, 흥미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결말부터 볼 거예요. 결말도 볼 건데 신화에서의 결말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몽신화 역시 볼게요. 그렇게 질투를 받았는데 금화왕 아들들의 질투를 받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주몽이 승리하죠. 그렇죠. 그렇게 승리를 이뤄요. 그렇지만 전설은요, 비극적 결말. 누가 죽거나 아무튼 슬픈 일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민담은요, 행복한 결말이에요. 자, 다음 배경. 자, 주몽신화. 배경 자체도 되게 신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성한 공간. 이거는 전설은 구체적인 시공간. 그 다음에 민담은 막연한 시공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증거물. 신화에서의 증거물은 포괄적이고요. 전설에서의 증거물은 구체적이고요. 민담은 그냥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잖아요. 네,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증거물 따위는 없습니다. 자, 전승범위. 아까 전승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후대한테 이야기를 하던,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던 전승해주는 사람, 전에서 계승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전승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승을 어디까지 시켰냐면 민족, 국가. 자, 신화는 이랬대요. 전설은요, 특정 지역. 자,
봐봐, 막 우리 지역에서 막 서울에서는 이런 곳이 있었대.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요. 민담은요, 세계적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신화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신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주몽신화가 있어요. 자, 교과서에 주몽신화가 수록되어 있고, 학습 활동을 보면 단군신화 역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김수로 신화, 그 다음에 박혁것의 신화, 이렇게 또 더 많겠죠. 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건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 건국 신화겠죠. 건국 신화가 저희 문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고대 문학이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에서의 그런 문학은 크게 두 작품이 있어요. 두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문수필.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한문수필이 왜 들어왔죠? 제가 아까 위에서 써드렸는데 고려시대의 문학의 특징은 국문문학이 점점 쇠퇴하고 한문문학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서도 역시 한문수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문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험을 하고 자신이 몸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수필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두 개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한문수필을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규보라는 분이 한문수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이분 작품 엄청 중요하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저희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경설이라는 작품이 문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올바른 처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외부 작품에 대해서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외부 작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거울을 보고 올바른 처세를 생각했대요. 문학에서의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적인 모습을 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은 문학에서 엄청 중요한데 이계보라는 사람이 경설에서 거울을 통해 올바른 처세를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문학 작품 중에 거울을 보고 다른 건 생각하는 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으니까 이상의 어떤 작품, 제가 아까 말 취소할게요. 이상의 어떤 작품 중에 하나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했는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작품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다른 작품으로는요. 이욕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 대부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수리를 해요. 근데 처음에 집이 이상하고 빵꾸 났을 때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귀찮아서 미룬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뤘더니 나중에는 집에 손상이 더 크게 나서 집수리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은 깨닫게 되죠. 잘못을 미리 알고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경험을 한 거죠. 집수리를 미뤘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견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와 개가 다 동등한 생명체 아니냐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머리 안 감았을 때 이 생긴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개를 불태우고 막 개를 먹는 걸 보면서 잔인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러면 머리에 있는 이를 불태우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존재니까 태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도 생명체 아닌가? 모든 생명체는 다 소중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깨달음 얻게 되겠죠. 다른 사람 한 분 더
배워볼 건데요. 이곡이라는 사람 엄청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하고 저희 교과서에 참화설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참화설이라는 작품 중요합니다. 네, 말을 빌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좀 성찰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한문소설, 한문수필을 공부할 때는 어떤 거를 체험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명백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의 또 다른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가전. 네, 가전체 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가전이란 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대상을, 즉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의인화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우린 의인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대상을, 사물이라는 대상을 의인화한 거예요. 이거의 전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도입, 전개, 비판. 자, 결국 비유법을 사용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대표적으로 임춘이라는 사람이 쓴 국순자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술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규보라는 분, 아까 우리 한문수필에서 주구장창 봤죠? 이규보라는 사람은요. 국선생전이라는 거를 쓰셨는데요. 이분은 술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가전제 문학이라고 해서 꼭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전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대부가 엄청 핫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역시 한문소설이 융성했겠죠? 네, 한문소설이 융성했을 거예요. 한문소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시습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문소설의 대표주자셨거든요. 이 사람은요. 전기적,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쓰셨어요.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 김시습 작품 중에 하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생규 장전. 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쓴다는 거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생규 장전을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썼었어요. 두 번째, 만복 사자포미. 귀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던 작품입니다. 이생규 장전 역시 사랑하던 그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귀신이 되는데요. 그리고 귀신이 돼서 와서 계속 사랑을 하다가 결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여자를 따라서 죽게 되는.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어렵거든요. 남연부주지. 네 번째, 용궁 부연록. 다섯 번째, 치유 부벽 정기. 자, 김시습의 대표적인 작품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1, 2, 3, 4, 5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작품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생규 장전을 배웠다 하면 이 4개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은 보통 약간 좀 비현실적인 내용을 비슷하게 썼고 그런 사상을 계속 다른 작품에도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더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또 칸을 나누고 조선 후기까지 하면 우리 고전 산문과 고전 시가 다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네, 조선 후기 가볼게요. 조선 후기에서의 2가지 갈래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박지원의 한문소설. 이때는 향유층이 주로 즐겼었어요. 한문소설 이제 이때는 뭔가 배경적으로 향유층이 증가했었는데
제가 말 잘못했죠? 향유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설시조 말을 했듯이 평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이놈들, 내가 진짜 너네 때문에 내 세금을 얼마나 내고 내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어. 내가 진짜 치욕스러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허생전, 양반전, 그 다음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호질, 이렇게 작품이 있겠죠. 그럼 박지원 호질을 배웠다 하면 이 다른 작품 역시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호질처럼 양반을 비판하는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면 외부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국문소설까지 하면 진짜 끝이에요. 네, 국문소설은 크게 갈래를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웅소설. 영웅이에요. 세상을 구한 영웅. 바로 홍길동전, 홍계월전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소설. 사씨남정기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죠? 네, 사씨남정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몽지루 소설. 구몽, 꿈을 꿨잖아요. 그 몽이 꿈을 나타낼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구운몽. 그 다음에 애정소설로는 문영전, 숙향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흥부전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 등등 있어요.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역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내신 대비할 때 유리하겠죠? 네, 또 칸을 나누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한문수필에서 이 제목들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설, 이옥설, 실견설, 참화설. 네, 한문수필은요 설로 끝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아시겠죠? 아무튼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대 문학,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학 이렇게 구별을 할 건데 고대 문학은 통일신라까지를 이야기를 한데 고전시가에서의 고대 문학에는 고대 가요가 있었고 향가가 있었네? 근데 고전 산문에는 설화가 있었대. 당연히 옛날 이야기니까 설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겠지? 고대 가요랑 설화는 같이 연계지어서 살펴봐야 된대. 그렇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네, 고려시대에는 학문문학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 고려가요, 한시, 경기체가가 있었는데 고려가요는 평민이 썼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한문은 아니었겠지? 한시는 양반이 썼는데 한문문학이었대. 경기체가는 이름부터 봐봐. 신흥사대부가 했을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산문으로는 한문수필과 가전체 문학이 있는데 한문수필은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했었대. 조선시대 문학은 전기에는 사대부들이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시조와 가사가 가장 유명했었대. 그 다음에 한문소설까지 기억을 하는데 김시습이라는 사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후기에는 이런 사대부들이 너무 활동을 하니까 서민들이 화가 나서 시민의식이 높아졌었대. 사설시조를 만들었었는데 평민이 줄어섰다고 해. 사설시조는 중장이 길대. 박지원의 한문소설도 역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작품인데 양반을 비판하는 작품이 많았고 또 국문소설까지 기억을 하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교과서 작품들을 이렇게 시대별로 구별하셔서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교과서 목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교과서 목차 보면 어때요? 중구난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4단원부터 시작이 되죠. 고대문학, 우리 공무도화가 언제 거였어요? 네, 고대문학이죠.
고대인데 이거 역시 고대인데 주몽신화는 네, 설화 중에 하나였고요. 공무도화가는 고대 가요 중에 하나였죠. 자, 창기파랑가는 네, 향가입니다. 향가. 그쵸? 청산별곡은 어디 있었어요? 자, 우리 청산별곡은 여기 있었죠? 네, 고려가요. 제가 이거를 색깔 표시를 안 했네요. 이거를 네, 청산별곡 역시 고려가요. 고려시대였대요. 청산별곡 고려가요. 자, 경설은 언제였죠? 네, 한문수필이었죠. 시조는 당연히 시조였고 조선시대였대요. 삼위인곡은 맞아요. 가사였어요. 제가 성미인곡과 꼭 같이 공부하라고 했어요. 어휘모도던가는 맞아요. 사설시조였어요. 흥보전은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유명했던 국문소설 중에 그중에 판소리계 소설이었대요. 자, 절명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참화설. 네, 참화설 역시 한문수필이었고 어부사시사는 언제였죠? 네, 맞아요. 이거는 시조였어요. 이생규장전은 맞아요. 이거 조선 전기에 유명했던 무슨 소설이었죠? 그쵸? 한문소설이었죠? 한문소설. 그 다음에 제가야산 독서당은 네, 이때는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치원은 한시를 주로 많이 썼었어요. 한시. 그 다음에 호질은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박지원 한문 수필. 그죠? 박지원 한문 소설. 제가 잘 말했죠? 박지원의 한문 소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될지. 자, 고전 쪽은 주몽신화와 공무도화가. 그쵸? 이 파란색 길이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초록으로 표시할게요. 향가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것 있어요. 네, 한문수필. 근데 이 중에서 경설은 참화설과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산별곡과 같이 공부할 거는 네, 제가야산 독서단까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조 세편. 우리 시조 역시 그것끼리 같이 공부해야겠죠? 시조.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가사 역시 어려우니까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게 됐죠. 조선 후기에 가서 공부해야 될 거 어휘모도던가랑 이거 나머지들 다. 이거는 조선 전기니까 제가 이걸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호질은 조선 후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근현대 문학에서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대충 쓱 훑어볼게요. 성남 플립은 우리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이문구의 관촌수필 역시 같이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쭉 넘어가서 쉽게 씌어진 시. 이거는요, 일제강점기 시였거든요. 윤동재 시인이 저항 시인이잖아요. 이런 걸 배웠다 하면 일제강점기에 관한 시를 같이 읽으시는 게 좋은데 빼앗기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거 역시 일제강점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품도 있지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총은 네, 이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때 시대적 배경이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3.1운동 직전에 쓰여있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에 대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록담은 생뚱맞아요. 한라산에 가요. 한라산에 가서 그 등산하면서 느꼈던 그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행소설이나 뭐 기행시 같은 거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광장은 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고지는요, 물질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변은 뭐 민중 유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여자의 열매는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아요. 한림별곡을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네. 한림별곡은 뭐였죠? 이거 경기체가였죠? 경기체가니까 같이 고려가요랑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가요가 초록색이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 소대성전은 고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작품이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다양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엮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학사를 살펴봤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목차를 조금 다시 재구조화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학사를 모른 상태로 무작정 작품을 배우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흐름에 맞춰서 이때의 문학의 특징은 뭐였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흐름적으로 살펴보시면 목차나 그 공부를 할 때 도움이 훨씬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